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이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이사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좀 처음 뵙기 때문에 예. 여의도 차인표. 맞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맞는 유튜브에 것 같습니다. 팬들이 많으세요. 네, 항상 이 투자 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너무 잘해주시고 네. 깔끔한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팬들이 진짜 많으시거든요. 저도 그렇군요. 오늘 기대하고 왔습니다. 네, 힘드신 나날이겠지만 오늘 들으실 얘기 없는데.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고요. 여러분 이 이사님 가져오신 자료가 저희 게시판에 올라와 있으니까요. 참조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내용이 많으니까 제가 말을 줄이고 바로 이사님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신냉전 국면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많이 하잖아요. 네. 이게 진짜 심각하게 흘러갈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뭐 당장 뭐 저희가 이제 뭐 정말 냉전을 준비하면서 집에 이제 라면 쌓아놓고 물 쌓아놓고 이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2018년, 2019년에 저희가 이제 미중 무역 갈등을 겪으면서 사실 그때는 이제 미중 무역 갈등도 있었지만 경기 사이클도 이제 같이 무너지면서 사실 이제 지정학적인 위험에다가 경기 사이클도 같이 안 좋아지면서 또 그때 하필이면 또 미국의 금리 인상까지 네. 같이 겹쳤잖아요. 그러면서 되게 장이 굉장히 좀 힘들었다가 그때는 그래도 2018년 그렇게 흔들리고 난 다음에 미국이 다시 이제 금리도 내리고 뭐 이제 그래서 좀 좋아지려다가 이제 코로나 터지면서 네. 그렇죠. 뭐 또 망가졌다 다시 좋아진 그런 케이스였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좀 비교를 해보면 좀 어떤 미국과 어떤 중국 간의 어떤 그런 이제 갈등이 계속 이제 서방과 러시아 간에 좀 계속 확대되어 있고 근데 그때에 비해서는 연준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고 네. 이제 이러다 보니까 좀 지금은 약간 좀 냉정하게 시장을 좀 봐야 되는 시점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좀 기회 요인은 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어쨌든 우크라이나 사태가 아주 길게 갈 것 같지는 않고 네. 또 미국의 소비자들이 아직은 좀 힘이 있는 편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뭐 주식시장을 되게 나쁘게 볼 필요는 없는데 근데 지금의 어떤 여러 가지 변화들을 보면 분명히 이게 탈세계화 쪽으로 많이 가고 있고 그리고 뭐 어찌됐든 비용은 계속 높아지는 국면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저희가 좀 종합해서 봤을 때 앞으로 저희가 이제 자산 배분을 하고 투자자분들이 이제 의사결정을 할 때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뭐 하루 이틀의 흐름에 막 너무 이렇게 좌지우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감안하고 좀 투자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자료는 좀 준비를 좀 해봤고요. 네. 뭐 제가 자료를 쭉 다 설명드리기보다는 네. 그냥 좀 제가 생각할 때 좀 중요한 것만 네. 몇 가지만 좀 네. 말씀을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지금 금융에 대한 제재이기 때문에 이게 실물 부분에 있어서 아주 급격한 악재는 아닐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오히려 지금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은 결국 러시아가 이제 어떤 금융 부분들이 이제 마비가 됨으로써 결국 이제 원자재에 대한 공급이 유럽이나 아시아나 미국이나 이렇게 좀 잘 안 되면서 나타나는 간접적인 영향이 좀 관건이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네. 많은 분들이 좀 걱정하고 있는 거는 여기 오른쪽 하단에 있는 그림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건 뭐 공식은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필요 조건이냐 충분 조건이냐의 차이긴 한데 네. 미국이 늘 경기 침체를 겪었던 뭐 90년대 초반 그다음에 뭐 IT 버블 때 그다음에 뭐 2007년 서브프라임 때 요때 전후를 보면 항상 유가가 막판에 확 오르고 이제 미국의 경기도 이제 스물스물 이제 좀 침체로 좀 접어들었던 경험들이 좀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럼 저는 이제 그러니까 유가가 너무 많이 떨어졌을 때는 사실 별로 걱정이 안 되는데 유가가 갑자기 막 이렇게 뛰면 그리고 또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해서 2배 이상 뛰면 분명히 이제 미국 소비자들한테 약간씩은 부담이 생긴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이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한번 유가가 급락했다가 좀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요. 그러다 아직까지는 좀 괜찮은데 이게 이제 계속해서 유가가 더 올라가게 되면 분명히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들어서 자료를 좀 자료를 좀 만들어 봤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고민을 했던 부분은 과연 그럼 유가가 얼마나 올라갈까를 좀 고민을 해봤는데 결국 이제 그 브리티시 페트로필리엄에서 나오는 그 자료를 가지고 이제 연간 단위로 해가지고 걔네들이 어떤 초과 소비와 그 다음에 이제 초과 생산 부분하고 유가와의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고 이렇게 제가 나름대로 이제 그냥 아주 단순하게 이제 회귀 분석을 해보면 네. 러시아의 원유 공급이 하루에 한 그 수출하는 게 한 740만 배럴 정도가 되거든요. 네. 이게 이제 사우디의 한 절반 정도, 한 60% 정도 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미국하고 유럽으로 가는 70% 정도가 다 멈춘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하루에 한 550만 배럴이 감소를 하게 되고, 네. 이러면은, 회귀 분석상 한 70달러에서 80달러 정도 이렇게 오르는 걸로 되게 되니까, 네. 우크라이나 사태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전인 2월 초에 89불, 뭐 90불 이 정도였으니까 네. 딱 한 뭐 150불 요 정도 이렇게 계산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이렇게 딱 150불까지는 가지는 않을 거고 뭐 요즘 뭐 비축유도 방출하고 그다음에 뭐 이란과 협상 가능성도 있고 뭐 미국도 뭐 셰일 오일 지금 잘 안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돌리면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걸로 이제 한 60% 가까이를 상쇄를 한다라고 해도 이제 한 20불, 30불 정도 오를 수가 있다 보니 이게 이제 90불 기준으로 봤을 때 20불, 30불이면 딱 110불에서 120불인데 이제 어저께 이제 거의 110불까지 왔다는 거죠. 그런데 추가적으로 조금 더 오를 수 있긴 하지만 일단 뭐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그 원유 공급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유가의 수준은 어느 정도 오긴 한 것 같은데 네. 이제 이게 이제 더 올라가게 되면 사실 좀 골치 아프다. 뭐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결국은 뭐 많이들 다 아시겠지만 이미 이제 인플레가 높은데 이제 이런 유가 부담까지 더해지니까 사실 이제 인플레가 잘 안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게 좀 걱정인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이제 지난달부터 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경험하고 있는 그 연준의 금리 인상은 사실은 굉장히 이제 미국 경기를 소프트 랜딩하기 위한 금리 인상이고 네. 경기 사이클을 길게 잘 유지를 하기 위한 금리 인상이었지. 네. 막 70년대, 80년대처럼 물가를 잡기 위한 금리 인상은 아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요 두 그림을 잠깐 봐주시면 70년, 80년대 보시면 미국의 물가 상승률하고 미국의 기준금리가 올라가는 게 되게 궤적이 되게 비슷하잖아요. 네. 네. 근데 90년대 이후로부터는 사실 그렇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물가가 낮은데도 막 금리가 올릴 때도 있고 이렇게 물론 이제 경기가 안 좋아서 물가 떨어질 때는 많이 낮추기도 하지만 사실 정확하게 물가 때문에 금리를 올리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70년대, 80년대 금리 인상은 진짜 물가를 잡기 위한 금리 인상이었고 90년대에 나타난 그 연준의 금리 인상은 그냥 사이클을 연장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너무 경제 위기 빵 터지고 난 다음에 막 너무 낮아져 있는 금리를 이제 정상화하기 위한 금리 인상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다른데 지금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미국의 금리 인상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주가가 올랐다라는 게 되게 공식처럼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사실 90년대 이후에 그러니까 지금 금융시장에 많이 종사를 하고 계신 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거는 90년대 이후의 경험인 것이지 네. 사실 정말 물가 부담 때문에 금리 인상을 했었던 거는 감안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네. 지금의 금리 인상은 물론 이제 저는 이제 올해까지 한 5번 정도, 6번 정도 이 정도 금리 인상은 그래도 워낙 금리 수준이 낮은 거기 때문에 정책 정상화를 위한 금리 인상이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아마 내년부터 시작되는 금리 인상 그리고 그 코로나 이전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1.75였는데요. 네. 그걸 넘어서는 기준금리 인상은 되게 좀 많이 부담스러울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수준을 1.75를 이제 이사님이 얘기하시는데 어떤 분들은 2.5를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3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그 아까 얘기한 70년대 사례가 되게 무섭긴 한데 또 반대로 말하면 뭐 연준 입장에서 봤을 때는 CPI는 엄청나게 많이 오르지만 핵심 PC를 보잖아요. 2000년 연준의 자료에 나오는 건데 그러면 정말 냉정하게 말하면 지금 핵심 PC는 5.2%인데 이거는 기저가 있으니까 앞으로 빠질 거고 그러면은 아까 얘기하신 그 중립 수준 이상까지 금리를 올려야 될 필요가 연준이 있느냐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그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이사님은 보세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일단 그 앞에 그림에서 보시면 요즘 미국의 이제 물가, 그러니까 임금 상승률이 네. 한 4% YOY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사실 기저효과도 없이 지금 거의 올라가는 거라.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유가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팬데믹에 의한 물가 상승은 좀 둔화가 돼도 이런 임금 때문에 발생하는 물가 상승은 잘 안 빠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연준에서는 그래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 3년 뒤, 4년 뒤에는 물가가 2%대로 떨어질 거라고 보잖아요. 그렇게 네. 돼 있죠 그쵸. 지금의 네. 전망들을 그렇게 하고 네. 있어서 아직까지도 이제 그 연준도 그렇고 많은 이코노미스트들이 미국의 물가가 쭉 올라가는 그림이 아니라 지금이 되게 좀 비정상적이고 앞으로 3년 뒤, 4년 뒤에는 결국은 2%대로 떨어질 거야. 뭐 인구도 별로 늘지도 않고 수요도 별로 없고 그 사이에 또 기술 혁신이 계속해서 되니까 계속해서 물가는 떨어질 거야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거에 비하면 지금 임금 상승 속도가 되게 가파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별로 지난 10년, 20년 동안 거의 보지 못한 임금 상승이 올라가고 있고 최근에 이제 미국의 물가를 쪼개 보면 공산품 쪽에서 그러니까 팬데믹 세계 때문에 생긴 물가 상승은 지난 10월, 11월부터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가 물론 이제 유가가 다시 올라가면서 약간 또 좀 올라가고 있긴 합니다만은 근데 작년 4분기부터 그러니까 그 작년 11월에 그 파월 연준 의장이 한시적인 트랜지터리라는 말을 포기를 했었던 그때부터 나타난 현상은 서비스 물가가 쭉쭉쭉 올라가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하면 그 미국의 물가가 떨어져도 예전처럼 2%, 3% 그러니까 침체가 오지 않는 한 네. 2%대로 가기가 굉장히 좀 쉽지 않아졌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좀 저는 이번에 어떤 그 연준의 금리 인상 자체가 예전하고는 조금 다른 측면들이 좀 있는 것 같다. 근데 이제 여기다가 이제 지금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졌다라는 게 되게 좀 썩 좋은 모습은 아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나토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문제가 빨리 끝나도 어쨌든 지금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간에 이제 그 휴전을 한다고 손치더라도 아마 폴란드나 이렇게 그 러시아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다 군사력을 더 증강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건 뭐 상식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제 그런 상황하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러시아는 이게 계속해서 고립이 되면서 결국 러시아하고 중국은 엄청 친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까지도 친해왔지만 더 친해질 거고, 저는 이제 최근 금융시장에서 되게 재밌게 본 게 루블화가 박살났는데 네. 위안화는 엄청 세더라고요. 그렇죠. 달러가 엄청 강한데도 불구하고. 네. 네. 그래서 이건 뭔가? 물론 이제 중국이 뭐 물가도 낮고 뭐 사실 외환 보유액이나 무역 수지가 잘 나오니까 달러 공급이 많다 뭐 이런 얘기들도 저는 공감은 되지만 네. 최근 들어서 특히 위안화가 센 거는 결국은 위안화에 대한 저희가 몰랐던 수요가 좀 생기고 있는 거고 결국 그거는 이번 사태가 좀 만들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번 사태로 인해서 중국과 러시아는 더 힘을 쌓을 거고 여기에 이제 북한까지 네. 이렇게 되면 진짜 좀 그 예전에는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냉전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들이 이제는 미국에 대항하는 세력들이 자꾸 더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이제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런 이제 냉전 시대가 계속이 되면 결국 냉전이라는 게 결국은 문을 닫고
자기 안에서 뭔가 스스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세계화를 안 함으로 인해서 자꾸 비용이 높아지고, 그리고 이제 경쟁하면서 이게 경쟁인데 이게 먹고 살기 위한 경쟁이 아니라 진짜 죽기 살기 경쟁인 거잖아요. 그러면 계속 살기 위한 프리미엄, 살기 위한 그 보험료, 살기 위한 이제 비용이 계속해서 높아지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금융시장에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이제 그 11페이지 오른쪽 요 두 그림은 뭐냐면, 많이들 보시는 이제 로버트 실러 교수의 네. 이제 그 PER을 좀 그 경기 순환적으로 좀 그 조정을 한 PER인데, 뭐 이렇게 그려놓고 보면은 뭐 좋을 땐 좋았고 나쁠 땐 나빴는데, 이 수준 자체가 딱 그 70년대 80년대,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 시대가 쭉 이어졌을 때는 미국 시장의 PER이 아무리 높아봐야 20배. 그리고 70년대 80년대 유가 막 난리 쳤을 때는 뭐 6배까지도 떨어지고 막 이랬었다가 90년대 초에 이제 그 베를린 장벽 무너지고 소련이 이제 구소련이 망해지고 이제 그 세계화가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서부터는 이 평균적인 멀티플이 거의 이제 2배까지는 안 되지만 거의 2배 가까이 이제 늘었다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지금까지 이어졌고, 미중 무역 갈등 때 확 떨어졌다가 최근에 다시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이제 금리가 뭐 모든 국가들 다 이제 제로로 낮추면서 이제 올라갔었는데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 결국 저는 저희가 알게 모르게 이 탈냉전, 그러니까 세계화가 진행이 되면 결국 비용이 싸지고 금리가 떨어지면서 전체적으로 자산 가격에 대한 리레이팅이 나타났었는데, 냉전이 길어지고 서로 간에 계속 생존을 위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면 결국 비용이 늘어나면서 결국은 자산 가격이 올라가는 걸 굉장히 좀 막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차분하게 설명해 주시는데 그림도 너무 무섭고 저 파란색 칠해 주신 부분도 너무 무서운데, 그러면 저희는 약간 지금 국면에서는 저렇게까지 이제 이 냉전이 장기화되면서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승을 90년대 이후에 사회생활한 저 같은 사람은 경험하지 못한 사이클을 각오할 필요가 있어 보이시나요? 네, 저는 그래서 좀 그러니까 이제 눈높이를 좀 낮추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80년대나 70년대로 간다 이거는 아니지만,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 코로나19 이후에 봤었던 한 2년 동안의 시장은 되게 이제 이례적인 케이스지, 이게 영원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막 그 너무 성장주에 저희가 이제 그 목매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자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근데 코스피를 보면은 지금 오늘 올라가서 2,700쯤 되잖아요. 근데 한국이 2018년에 고점이 2,600쯤 됐었잖아요. 2,600인가? 2018년에 삼성전자 랠리하고 꺾이기 전에 그게 1,400을 갔다가 지금 3,400 갔다가 다시 2,600이면은 이 전고점 사이클까지 일단 온 거잖아요. 코로나 전에 전고점까지. 그러면 일단은 가격 조정은 이제 한국이 계속 성장하는 국가라고 치면은 그런 관점에서는 가격 조정은 어느 정도 다 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러니까 그 길게 보지 않고 예를 들어서 그냥 한 1, 2년 보면 네. 뒤에도 좀 말씀드리겠지만 그 다운사이드 리스크는 별로 없어 보이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금 한국 시장은 위도 안 보이고 아래도 안 보이는 시장 같아요. 그러니까 좀 가격적으로 봤을 때 다운사이드는 별로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좀 위가 열려 있는 시장은 아닌. 그러니까 좀 애매한 거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좀 그 투자를 그래도 한 2년, 3년을 두고 이렇게 쭉 하려면 기본적으로 좀 업사이드가 좀 그러니까 실적이나 뭐 주식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좀 쫙 열려야 돈도 좀 많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쭉 올라갔다가 또 좀 떨어졌다가 또 올라가고 이제 이런 맛이 있는데, 지금처럼 그러니까 비싸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막 엄청 성장할 것 같지도 않은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은 되게 좀 뭐 시장은 재미가 없고, 그러다 보면은 상승 랠리에서 이렇게 탈락하는 종목들이 많고, 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투자자분들이 느끼는 체감 지수가 확 떨어지고. 네. 이제 저는 그러니까 이제 한국 시장은 대체로 보면 과거에 보면 약간 계산형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하고 재작년에 이제 계단 위를 이제 한번 올라왔는데 올라왔죠. 또 한 2, 3년 또 그냥 옆으로 기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걱정이 사실 좀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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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이런 냉전, 그다음에 이제 인플레 올라가는 거 이런 것들이 좀 그 지난 2년 동안에 저희가 봤던 국면하고 지금은 좀 많이 바뀌었다. 그거를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제 오히려 이제 제가 좀 보니까 이렇게 막 전쟁 나니까 오히려 미국 자산은 또 센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올해는 그래도 미국 저만큼 올랐으면 됐다. 이제는 올해는 유럽이나 이머징에 좀 기회가 있겠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좀 했고 실제로도 이제 밸류에이션 보면 뭐 이머징 시장들 뭐 워낙 싼 시장들도 굉장히 그렇죠. 많고 유럽도 이익이나 성장률이 올해는 미국보다 좀 나은 한 해가 진짜 몇 년 만에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래서 좀 기대를 했었는데 저렇게 전쟁하니까 또 유럽에 대한 기대치가 확 떨어지고 네. 유로화 또 안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오히려 또 미국 자산이 또 좀 상대적으로 좀 괜찮아 보이고요. 네. 그리고 그런 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또 좀 이렇게 이런 지정학적인 위험을 좀 생각을 하면 이 글로벌 전 세계에서 가장 그래도 이제 이런 군사적인 위협에서 좀 자유로운 데가 아시아는 아닌 것 같고 네. 그렇죠. 네. 캐나다, 호주 이런 데도 좀 네.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 중국은 이제 미국이랑 지금 뭐 붙어가지고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인도는 또 좀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 그 지정학적으로 봤을 때 꼭 주식이 아니더라도 환이나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상대적으로 물론 캐나다나 호주는 이제 약간 자원을 많이 갖고 있다라는 특성들도 있긴 하지만 이런 자산들도 좀 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좀 긴 그림에서 봤을 때는 냉전 시대라 좀 저희가 좀 기대치를 좀 낮추긴 해야 되는데 그래도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를 겪으면서 얻은 소득이 있다면 1, 2월 달에 막 급격하게 오르던 금리 상승세가 어쨌든 좀 멈췄다라는 네. 거가 네. 저는 좀 그래도 단기적으로 한두 달 정도는 시간을 벌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제 금리 인상 우려가 진정이 되고 장기금리 상승세가 좀 진정이 되다 보니까 저는 뭐 성장주에 대해서도 지금 당장 확 막 그 엄청 올인하자라는 곧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네. 분명히 좀 기회는 왔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요 중간에 그림을 잠깐 봐주시면 요거 이제 S&P 500 대비 팡 그다음에 그 작년 하반기 때 굉장히 좋았다가 작년 7, 8월부터 박살난 소프트웨어 그 ETF IGB하고 그다음에 아크 네. 그 이렇게 보면 특히 아크 같은 경우가 되게 드라마틱한데요. 지금 이제 상대 강도로 보면은 코로나 직전 수준, 네. 코로나 때 저점 수준까지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팡은 아직까지 조금 위에 있긴 하지만 그 IGB 그 소프트웨어 ETF도 S&P 500 대비 상대 강도로 보면은 2020년 4월, 5월 대비 가장 낮은 수준에 떨어져서 이제 이 정도면 사실 더 이상 이제 프리미엄은 다 사라진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사실 그냥 이익이 늘면 사도 되는 시점에 많이 온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들었고 저희 국내의 소프트웨어, 인터넷이나 게임 업종도 뭐 2020년까지는 아니지만 작년에 올랐던 거 거의 다 뱉어낸 정도의 수준, 그러니까 상대 강도로 봤을 때. 그다음에 이제 한국의 바이오 주들은 뭐 정말 2020년 이후 바닥까지 프리미엄이 떨어졌기 때문에 뭐 지금은 이익이 나는 업체들은 한번 좀 선별적으로 접근을 해도 크게 무리는 없겠다. 그러니까 막 과도한 밸류에이션은 그 상대적인 밸류에이션은 많이 좀 사라진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좀 특이했던 거 중에 하나는 그 지난 2월 11일 그러니까 이제 독일하고 그 슐츠 총리하고 푸틴 대통령하고 회담하고 이제 안 되고 난 다음에 이제 막 우크라이나가 본격적으로 진군했을 때 이후에 그 테마별로 봤을 때 좀 그래도 주가가 괜찮은 쪽이 차이나 전기차하고 또 화장품, 신재생 에너지, 그다음에 중국 소비 쪽 이쪽들이 상대적으로 좀 괜찮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차이나 중국 소비,
그러니까 이제 중국 쪽이 조금 들어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전기차나 소비, 그다음에 여행 레저 이런 것들 다 약간 리오프닝이나 소비 쪽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뭐 좀 지금은 이쪽이 그래도 상대적으로는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그 내용을 이제 중국의 전인대랑 해가지고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면, 네. 사실 이제 지금 중국에 대해서는 기대감이 별로 없고, 작년 하반기 때 이제 많이 떨어졌으니까 좀 좋아지겠지. 뭐, 그 알리바바, 텐센트 박살 났으니까 싼 맛에 뭐 더 나빠지진 않겠지라고 했는데, 중국이 어쨌든 거의 11월까지도 계속 긴축을 네. 쭉 끌고 가는 바람에 사실 중국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기대가 많이 약해졌고 최근 들어서 또 메이투안에 대해서 또 그 노동자들에 대한 급여 같은 것들 규제를 막 하다 보니까 완전히 규제가 끝난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저는 이제 지금 중국이 올해 그 10월 11월 달에 그 시진핑 주석의 이제 3기 임기를 막 그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은 안정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둬야 되는데 지금 가장 좀 안 좋은 쪽이 소비하고 투자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수출은 뭐 워낙 지금 그 이제 비대면 쪽의 수요로 인해서 중국 수출이 생각보다 굉장히 잘 되고 있고 이게 기저효과 때문에 떨어질 때가 됐는데도 안 떨어지더라고요. 굉장히 좀 잘 하고 있는 편인 것 같은데 뭐 올해 이게 더 좋아지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이고 그러면 사실 지금 급격하게 떨어졌던 소비 쪽하고 투자 쪽을 좀 좋게 해야지 되기 때문에 올해 내 중국은 내수를 좀 그 지켜내야 된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올해 중국의 재정 정책하고 통화 정책은 작년보다는 좀 완화적일 거다. 다만 이제 뭐 아주 센 부양은 아니겠지만 뭐 좀 완화적일 거고 특히 이제 지난 1, 2월 달에 이제 중국이 이미 이제 지준율 인하라든가 뭐 금리 인하라든가 이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좀 달라질 걸로 좀 보여지는데요. 요게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되게 금리를 많이 올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중국은 되게 금리를 내리고 뭔가 부양을 줬고 하려고 하고 있다는 게 2018년과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2018년에는 미국은 금리도 올렸죠. 네. 그 소위 QT도 했죠. 그다음에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뭐 심리나 투자나 다 위축됐죠.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굉장히 좀 힘들어졌고 딱 그때 또 반도체 사이클도 2018년 초에 피크 찍고 네. 뚝 떨어졌고 그러니까 다 안 되던 뭘 해도 안 되던 그런 국면이었는데 이제 올해는 중국의 스탠스 자체는 긴축은 아니고 더 이상 막 부양은 아니지만 아니고 뭐 미국하고 중국이 그 대치 상태이긴 해도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미국의 관심은 약간 우크라이나 쪽이고 네, 외교 쪽이라서 중국에 대해서는 사실 더 심하게 할 것 같지는 않고 뭐 반도체 사이클은 그 가타부타 뭐 좀 찬반론이 있긴 하지만 뭐 생각보다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고 특히 올해는 그래서 이런 면이 사실 2018년 하반기보다는 저희가 봤었던 어떤 글로벌 시장보다는 그나마 좀 나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겠는가 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재정 정책을 좀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통화 정책은 부채가 많으니까 대놓고 돈을 빌려준다든가 민간의 부채를 끌어올리는 정책은 여전히 안 쓸 것 같고 대신에 이제 재정 정책, 특히 미래의 어떤 성장과 관련 있는 이런 뭐 신형 인프라라든가 이런 쪽으로는 분명히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올해 1월 달에 중국의 그 지방정부 채권 발행이 생각보다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작년하고 재작년보다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2020년 그러니까 코로나 빵 터지기 그러네요. 직전 또는 전 그때만큼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비교적 그래도 올해 중국은 지난 4분기 때 성장률이 4.0%였기 때문에 올해 뭐 중국의 경제 성장률의 목표치를 뭐 5%든 5.5%든 이렇게 하면 어쨌든 약간은 우상향일 것 같다. 그리고 거기서 특히 이제 아시아나 이머징 시장에서 불안감이 2018년보다는 좀 덜하지 않겠나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이제 부동산 쪽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부동산 쪽은 그러니까 이제 여기 오른쪽 그림 보시면 지금 부동산 판매나 착공이 코로나 때만큼 안 좋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더 나빠질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거는 소득이랑 소득 증가율이랑 주택 가격 상승률을 맞추는 거기 때문에 네. 지금 딱 맞춰 있어서 뭐 소득이 조금 늘어나면 뭐 부동산 가격도 조금 늘겠지만 부동산을 막 되게 띄우는 정책은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뭐 수출로 할 것도 없고 투자는 부동산 쪽은 아닌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이런 신형 인프라 투자 같은 거는 뭐 이렇게 건설 투자나 뭐 토목 공사처럼 이렇게 막 그런 파급 효과가 막 그렇게 큰 건 아니고 그렇죠. 그러면 사실 중국에서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성장 동력은 결국은 소비 정도인 네.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쪽 자료에서는 안 가져왔지만 그래도 중국의 소비 전력을 저는 기대하고 있는 게 물가 상승률이 중국이 낮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미국은 7%대고 저희도 뭐 3.6%, 유로존도 5% 6%대인데 중국은 1%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물가가 낮다라는 것 자체가 어떤 구매력에 있어서 조금 보전을 해주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중국이 제로 코로나만 좀 완화하면 소비주들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쪽에서 좀 뭐 국내 주식시장도 그렇고 글로벌하게 봤을 때도 그쪽 테마에서 좀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좀 투자 아이디어가 좀 분명히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선 얘기는 안 할랍니다. 왜요? 그래도 네, 조금 시간 조금만 좀 있는데 좀 해주세요. 해주시죠. 네. 잠깐 마지막으로 네. 마지막 꼭지를 좀 해주시죠. 네. 네. 이게 사실 좀 제가 이제 만든 이유는 네. 이게 이제 누가 될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결국 선거를 전후로 봤을 때 이제 공통된 어떤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는데 이제 그걸 좀 찾아보자라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단일화하는 거 보고 약간 그래도 무게 중심이 좀 저쪽으로 넘어갔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이렇게 네. 그런데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제가 너무 정치인들을 비난하는 것 같지만 대선 공약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네. 다 비슷비슷하고 다 장밋빛입니다. 실제로 좀 장밋빛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이번 선거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니까요. 네. 지금까지 대선 역대의 공약은 얘기니까 대선이, 뭐 전혀 그쵸. 괜찮을 네.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제가 그 이유를 좀 살펴보니까 결국 이 후보들이 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다 후보들이 결국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는 그냥 저희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하는 것 같아요. 네. 다 종합 세트로. 네. 그래서 제가 이거 조사하면서 되게 좀 웃겼던 게 심지어 노태우 대통령 때도 보시면 민정당 사실 약간 군부 정권이었고 네. 되게 보수 정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역대 대통령 공약 중에 민주화와 인권 공약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걸 보면서 정말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다 바꾸는구나 그런 얘기를 좀 생각을 좀 해봤었고 네. 또 뭐 예를 들면 김대중 대통령 때도 이때는 이제 IMF 외환 위기가 딱 직면했었기 때문에 이때도 사실 김대중 대통령 하면은 사실 뭐 통일 그리고 이제 민주화 이런 공약들이 사실 우선시 돼야 되지만 대부분의 공약의 핵심은 안보와 IMF 국난 극복이 굉장히 우선시 됐었어요. 네. 그래서 또 당선이 됐었던 거고. 그래서 지금 대통령 후보들이 얘기하는 거는 다 그냥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이런 거에 우리가 뭐 이 사람이 되면 어떨 것 같고 저 사람이 되면 어떨 것 같고 이런 거 신경 안 쓰지 말고 네. 결국은 그 시대에 그 당시 사회에 관통하고 있는 트렌드 또는 시대의 정신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길게 봤을 때도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 그다음에 약간 VIPO나 장외 시장 네. 그다음에 이런 시장들은 되게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여당 야당 하실 것 없이 모두 디지털과 에너지 뭐 탈탄소 이런 거를 강조를 하시고 중소기업 스타트업을 강조를 하시는데 물론 뭐 윤석열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의 자유를 조금 더 강조를 하고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정과 규제를 조금 더 강조한다는 좀 특성들은 좀 있는데요. 제가 이거 봤던 통계 중에 좀 재밌었던 게 지금 벤처기업 전체 고용이
4대 그룹의 근로자 수가 거의 맞먹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많이 커졌어요. 진짜 많이 생각보다. 커졌네요. 네. 네. 그러니까 4대 그룹 막 그 목 조아가지고 협박해가지고 일자리 늘려라 해도 잘 안 들어요. 네.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벤처기업 음. 그리고 또 벤처기업들은 청년들 많이 고용하고 또 여성 비율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누가 되든 되게 좀 그 잘 될 수 있고 또 그 정치적으로 좀 이용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벤처기업을 늘리고 스타트업을 늘리는 게 어떻게 보면 일자리 수 늘리는 데는 가장 그 좋은 정책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작년에 그 투자를 받은 기업들이 고용을 어마어마하게 늘렸어요. 네. 네. 그러니까 작년에 그러니까 지금 고용이 이제 코로나 터지고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 전체 고용 증가율이 2%가 안 되거든요. 1점 몇 프로인데 작년에 투자를 받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 작년에만 고용이 무려 40%씩. 그러니까 뭔가 내가 뭐 IPO를 하든 아니면은 뭐 대출을 받든 어떤 투자를 받든 펀딩을 받든 이렇게 해서 투자를 받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게 고용을 사람을 많이 늘려서 확장하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확실히 그 이런 그 스타트업 기업들을 살리고 이런 기업들한테 투자가 잘 되게끔 하는 게 일자리를 늘리고 또 성장을 올리는데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좀 그 자료는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그러면 지금 저희 이제 이런 그 스타트업이나 벤처 시장에서 어느 쪽이 가장 고용을 많이 늘리느냐. 네. 고용을 늘린다라는 것 자체는 그만큼 되게 공격적이고 네. 확장을 한다라는 의미잖아요. 보시면 ITC 서비스. 그러니까 이게 한 2018년, 19년까지만 해도 바이오가 엄청 네. 이렇게 늘어났는데 한 2, 3년 사이에 특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바뀌었어요. 네. 그러니까 바이오보다는 인터넷이나 포탈이나 이런 그 소프트웨어 쪽이 많이 늘었고 그다음에 이제 K 컨텐츠 쪽. 그다음에 게임. 네. 그다음에 이제 뭐 마켓컬리나 쿠팡 같은 유통 서비스 네. 이쪽에서 고용을 네. 많이 늘리기 때문에 이쪽의 산업에 대한 성장성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이쪽 기업들에 대해서는 뭐 프리 IPO나 코스닥이나 저는 되게 좀 여전히 좀 긍정적이고 거래소 시장에도 요즘 뭐 이런 기업들이 많이 좀 들어가려고 하고는 있긴 하지만 결국은 코스닥 시장 쪽에서 조금 더 성장 동력이 있을 것 같다. 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부동산은 우리 열매 부장님께서 제가 네. 저번에 전화드려서 네. 한 내용을 그냥 그대로 제가 만든 거라 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전략을 가져갈 때 이제 지금 코로나 그러니까 저기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리스크를 줄이면서 투자를 할 수 있을까라는 걸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렇게 어떤 그냥 제일 정직한 거가 가격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격이 세면 나름대로 이제 이유가 있고 결국은 그 가격이 물론 이제 펀더멘탈을 넘어서서 형성될 수도 있지만 결국은 가격이 사람들의 모든 걸 다 반영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결국 조정을 받을 때 가장 잘 견딘 업종이나 뭐 산업이나 주가가 기업의 주가가 결국은 주도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네. 미국의 경우 보시면은 지금 가장 핫한 섹터는 결국 당연히 뭐 방위산업, 네. 로키드 마틴 뭐 이런 기업들, 그다음에 철강 에너지 요쪽하고 그다음에 이제 막 그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있으니까 이제 필수 소비 유틸리티 같은 쪽도 있지만 이쪽은 사실 아직은 그렇게 주도력이 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미국 시장을 주도를 하고 있는 거는 에너지 쪽과 소재 쪽, 그러니까 커머더티 쪽을 되게 좀 많이 반영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게 철강이나 에너지 같은 산업이 보시면 그 올해 1월 초 이후에 주가가 많이 빠지는 과정에서 많이 빠졌다가 또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쪽은 확실히 어떤 기대가 분명히 좀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저는 뭐 미국 시장에서 이런 철강이나 에너지 쪽에 뭐 ETF 투자도 할 만하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미국의 테크 업종들은 아직은 그렇게 막 세게 올라오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그나마 테크 업종들 중에서 그나마 주가가 괜찮은 게 애플하고 네. 알파벳 네. 요 두 녀석은 진짜 잘 견디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은 이제 아까 제가 처음에 약간 이제 좀 테크주들도 볼 때가 됐다라고 좀 보는 게 여기 보시면 줌 주가가 뭐 진짜 딱 그 코로나 전 정도 수준까지 그러네요. 떨어졌고 넷플릭스도 이렇게 떨어져서 아니 사실 줌이 그렇다고 해서 줌 비디오나 넷플릭스가 코로나 이전으로 실적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분명히 과도해서 반등할 것 같긴 한데 이쪽은 확실히 작년 재작년에 굉장히 좀 많이 반영을 했기 때문에 조금 모멘텀은 떨어지지 않을까 싶고 대신에 이제 현금이 굉장히 좀 많고 이런 인플레 부담에도 불구하고 뭐 사람들한테 인건비를 주고 비용이 늘어나도 견뎌낼 수 있는 빅테크들 중에서도 현금이 많은 이런 쪽들은 좀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뭐 리오프닝 관련해 가지고 호텔 그다음에 신용카드 이런 업종들은 의외로 굉장히 좀 52주 신고가 비스무리하게 이렇게 네.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약간 바벨처럼 한쪽은 리오프닝 또는 약간 인플레를 견딜 수 있는 업종과 그다음에 좀 많이 빠져 있으면서 또는 아니면 현금이 아주 많아서 어떤 일이 있어도 잘 견딜 수 있는 빅테크들 이렇게 좀 가져가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고요. 국내 주식시장 관련해 가지고 좀 짧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제가 아까 상단하고 하단 다 갇혀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단이 갇혀 있는 이유는, 그러니까 더 이상의 어떤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커 보이지 않은 이유는 이 왼쪽 그림 보시면 코스피하고 한국 수출 증가율 그려보면 되게 같이 가는데 지금 보면 한국 수출 증가율이 그래도 한 뭐 20%대를 유지를 하고 있는 거에 비해서 저희 코스피가 작년 초에 확 이렇게 오버슈팅했다가 지금은 되게 언더슈팅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작년 초에 막 3,300 가고 3,400 갔을 때가 분명히 그때가 좀 오바였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결국은 한 작년에는 한 3,000에서 3,200대가 적정한 정도 수준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그래도 저희 한국 기업들의 이익이 나오는 수준을 보면 지금 뭐 2,600대, 2,700대는 조금 과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조금 더 올라올 수는 있다. 다운사이드는 별로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대신에 이제 상단이 갇혀 있는 이유는 저희 한국은 그 수입 물가보다 수출 물가가 좋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가 상승률보다 반도체 가격이 더 좋을 때가 확실히 기업들이 이익이 잘 나는데 지금 유가가 너무 세잖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상단이 또 되게 높아 보이지는 않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위아래 갇혀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 뭘 기대를 할 거냐. 결국은 올해는 어떤 기업의 어떤 미래 성장보다는 확실하게 이익이 많이 나는 거를 좀 보자. 그래서 네. 상반기 때, 하반기 때 좀 이익이 꾸준히 좀 지속적으로 날 수 있는 업종들을 좀 그 퀀트 와이즈를 통해 가지고 이제 컨센서스 데이터를 좀 살펴봤더니 공통적으로 조선운송과 같은 이런 쪽하고 그다음에 호텔 레저 미디어와 같은 이런 쪽은 이익이 어쨌든 뭐 되게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리오프닝 쪽이 저는 괜찮아 보이는 게 이제 흑자 전환을 한다라는 의미도 좀 있고, 그리고 또 이런 업체들이 되게 지난 2년 동안 너무 힘들어서 구조조정을 좀 꽤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호텔 신라 같은 업체들은 지금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긴 하지만 조금만 좋아지면은 지금 거의 마이너스 볼 굉장히 많이 줄여놨기 때문에 조금만 좋아지면은 확실히 이제 레버리지를 확 일으켜서 이제 막 그 이익이 확 늘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쪽은 좀 좋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반도체 쪽도 상반기 때는 괜찮아 보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업종은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때 더 좋기 때문에 네. 지금 막 적극적으로 막 사기보다는 많이 떨어진 업종들을 조금씩 사서 하반기까지 좀 가져가는 전략들이 어떨까,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마지막 그림도 마찬가지 내용인데요. 지난 2월 11일 이후 이제 그
주가가 빠지는 과정에서 얼마만큼 빠졌고 또 얼마만큼 회복을 했는지를 이렇게 쭉 살펴봤을 때 그나마 가장 잘 견디는 업종들을 살펴보면 좀 그래도 은행 쪽이 잘 버텼고 그다음에 이제 호텔 레저, 뭐 리오프닝과 관련된 것들, 그다음에 그 비철이나 운송 것처럼 약간 유가나 에너지 가격 오르는 거에 대해서 좀 그래도 가격 전가가 가능한 것들 이런 쪽들이 좀 괜찮았던 것 같아서 지금은 확실히 좀 그 인플레, 리오프닝 이쪽이 조금 더 상반기 때는 괜찮아 보이는 것 같고요. 하반기 때가 되면 다시 좀 소프트웨어나 이런 성장주들 중에 좀 그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는 업체들한테 좀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좀 단기에는 아까 그 중간에 차트 여러 개 메리어트부터 리오프닝주 그리고 알파벳, 애플 이렇게 이제 견고한 주식과 줌이나 넷플릭스처럼 이렇게 추락한 주식 이렇게 이제 차트를 보여주셨는데 그러면 사실 이게 그 넷플릭스나 줌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의 언택트 수혜로 실적도 실제로 서프라이즈가 계속 나오다가 성장률이 아주 세게 나오다가 약간씩 미스하면서 이게 완전히 추락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처음에 그 이사님 설명해 주신 거에 따르면 인플레이션과 금리가 옛날에 그런 저금리 구간은 좀 탈출한다. 밴드 자체가 좀 위로 올라간다라고 가정한다면 사실은 저런 주식들에 대해서는 고성장을 해왔던 주식이 이제 성장률 떨어지면서 추락했는데 아직도 밸류에이션이 아주 싸지 않으면 아직도 하방 리스크가 있다고 보시나요? 왜냐하면 저 차트를 제가 보면서 지금 35페이지 보여주신 차트에서 극명하게 지금 시장에 냉정한 판단이 들어가 있는 게 이사님 말씀해주신 딱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는 인플레이션과 금리가 옛날 같지 않다. 그걸로 굉장히 가차없이 저 주식들을 저렇게 하락하게 만든 것 같은데 단기에 이제 그 금리 인상 우려가 약간 둔화되면 약간 상승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너무 빠졌으니까. 그러면 탈출해야 될까요? 이런 거는 만약에 혹시라도 갖고 있으면 저는 올라오는 걸 이용해서 팔고 나가자. 네. 이런 네. 입장이고요. 네. 좀 과도하긴 과도한 건데, 네. 제가 이렇게 그 주로 이제 빵류의 주식들 이렇게 영업이익률하고 뭐 매출 이렇게 보니까 그 작년 3분기가 어쨌든 매출 증가율은 피크였던 것 같아요. 대부분 빅테크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그 소위 말하는 이제 코로나 수혜주, 그 다음에 뭐 그 재택근무 수혜주 이런 것들은 좀 피크였던 것 같은데 잘 견디는 업종들은 매출 증가율이 덜 떨어졌거나 그러니까 이제 기저효과들 때문에 이제 매출 증가율이 떨어지지만 그래도 잘 견뎠거나 대표적인 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것들이고 근데 제일 잘 견딘 거는 영업이익률이 되게 높은 애들은 그러니까 이익률이 좀 떨어져도 그러니까 매출 증가율이 좀 떨어져도 그래도 이익이 되게 잘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플레가 높아지는 구간에서 가장 좀 힘든 게 뭐냐면 결국은 가격 전가가 되느냐가 제일 핵심이잖아요. 네. 그걸 그냥 극명하게 쉽게 볼 수 있는 게 저는 이익률, 영업이익률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애플이나 알파벳은 그냥 영업이익률이 계속 높아지더라고요. 아 얘네는 진짜 센 놈들이다.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멀티플이 좀 비싸고 뭐 이래도 그 인플레가 높아지고 금리가 높아져도 별로 이렇게 그 어떤 비즈니스 상도 그렇고 밸류에이션에 있어서도 크게 영향을 좀 받지는 않는데 넷플릭스나 뭐 그다음에 메타, 페이스북도 그렇고 줌 이런 애들 막 PER이 막 100배, 막 그쵸. 200배씩 이렇게 갔던 애들은 기업들은 굉장히 좀 타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올해는 실적을 잘 체크하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더 길게 듣고 싶지만 오늘 1, 2, 3부가 있고 또 이사님 또 늦은 시간까지 고생해 주셔서 이만 마무리하고요. 또 다음에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의 허재환 이사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성공할 확률이 5%예요. 5% 안에 여러분들 드시려면 정말 노력 많이 하셔야 돼요. 2022년도에 시장의 줄거리를 잡을 만한 얘기들 이런 것들로 충분히 채웠는데 물론 소장님의 뷰와 제 뷰는 또 다릅니다.